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얼마나 빨리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정순 씨는 60억 원을 은행 계좌에 숨긴 채 호련히 집을 나섰습니다. 자식들 몰래 시장 바닥에서 하루 2만 원을 벌며 8개월을 버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슬픈 이유였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가장 정직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는 그 시험을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자식들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에 관한 기록입니다. 과연 당신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경남 진주시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그곳은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창문마다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았고 대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 이정순 씨는 올해 72의 나이로 남편을 잃은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녀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작은 딸 수지는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어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균열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이정순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비웠습니다. 연락도 없이 설명도 없이 말이죠. 큰아들 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또 고집 부리시는구나. 어디 친구 집이라도 가셨겠지. 작은 딸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뒤 그녀 역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상담이 있었고 집에서는 두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점점 일상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 4달.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고 두 남매는 각자의 삶에 몰두했습니다.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면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 연락 왔어? 아니, 너한테는? 나도 아무 소식 없어.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화가 풀리면 돌아오실 거라고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믿는 척하며 각자의 죄책감을 묻어두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 시간 동안 이정순 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고시원에 숨어 있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시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채소를 다듬고 생선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더 굽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무언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재래시장, 그곳은 새벽부터 밤까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시장 한 구석 채소 도매상 뒤편에서 이정순 씨는 일했습니다. 그녀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상한 채소를 골라내고 깨끗한 것들을 다듬어 포장하는 일이었죠.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한 달에 약 6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30만 원, 그 돈으로 그녀는 하루 한 끼를 먹고 가끔 헌옷을 샀습니다. 그녀의 손은 동상으로 갈라졌고 발뒤꿈치는 터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연고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웠으니까요.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할머니, 자식들은 뭐하나? 그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바쁘지 뭐. 그 웃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의 은행 계좌에 60억 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돈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정순 씨의 남편 이한수 씨는 젊은 시절 작은 철공소를 운영했습니다. 진주 외곽의 낡은 공장 건물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곳에서 평생을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그녀 역시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아끼고 모으며 두 자식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 공장은 방치되었습니다. 녹슨 기계들과 빈 작업대만 남은 채로 말이죠. 하지만 2년 전 진주시는 그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60억 원. 그 돈은 이정순 씨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은행에서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 돈이 우리 가족을 바꾸면 어쩌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말이죠. 대신 그녀는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돈이 없는 초라한 어머니로 살아가며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집을 나온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시장 바닥에서 하루 2만 원을 벌며 버틴 이유였습니다. 사랑은 조건 없을 때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진짜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8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정순 씨는 큰아들 민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2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자랑스러운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의 아내 현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문 앞에 서 있던 것은 그녀가 기억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바지는 여러 곳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은 찢어진 비닐봉지였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현주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불편한 감정도 느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오신 거야? 이정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만 묵을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으니까요. 현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어머니 오셨어. 민수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당혹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이정순 씨에게 현주는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연락도 없이 왜 그런 거야? 이정순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했어야지.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데. 하지만 그 말은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한 달은 걱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각자의 삶에 묻혀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며칠 묵고 가시려고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명확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며칠만. 일자리를 찾고 있거든. 그 말에 민수와 현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내칠 수 있겠어?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계시면 불편할 텐데. 그날 밤 민수와 현주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집도 좁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게다가 어머니가 저렇게 되신 건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갑자기 집을 나가신 것도 어머니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순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민수가 깨어났을 때 어머니는 이미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응, 일 나가야 해서. 그래도 아침은 먹고 가. 괜찮아. 나 잘 먹고 다녀. 그녀는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정순 씨는 작은 딸 수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 2층. 수진은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교사인 그녀의 월급은 안정적이었지만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빠듯했습니다. 그녀 역시 큰오빠처럼 여유롭진 않았죠. 하지만 수진은 오빠보다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녀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이러고 다니세요? 오빠한테 갔다 오셨어요? 이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잠깐 들렀다 왔어. 오빠가 뭐래요? 바빠 보이더라고.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짐작했습니다. 오빠네에서 어머니가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죠.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방은 좁지만 우리가 모실게요. 이정순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수진의 남편 태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왜? 불편해? 불편한 게 아니라 공간이 좁잖아. 아이들도 신경 쓰이고. 수진은 남편이 말을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집은 좁았고 어머니가 계시면서 생활 리듬이 깨졌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를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좀만 더 있다가 가실 거예요. 조금만 참아줘요.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줘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집도 있잖아요. 오빠랑 나한테 재산도 물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재산 같은 거 없어. 그럼 뭐예요?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이정순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 마음을 보고 싶었어. 마음이요? 응. 돈이 없는 엄마를 너희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수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엄마를 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의 근원에는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음을 보고 싶었어. 그 말의 의미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외면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이정순 씨는 또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일 나가야지.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제대로 모실게요. 하지만 이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바쁘잖아. 나는 괜찮아. 그리고 그녀는 문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정순 씨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고 고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추위와 과로 그리고 오랜 외로움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몸무게는 10kg 이상 빠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봐요. 많이 안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어느 날 그녀는 시장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시장 사람들이 119를 불렀고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그녀가 깨어났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가 있으세요?
이정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수진은 침대에 누운 어머니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정순 씨는 여윈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진짜로 엄마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말이야. 수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시험에서 얼마나 부족했는지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폐렴과 영양실조, 그리고 심장 기능 저하. 가족분들이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수진은 곧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입원하셨어. 당장 와. 민수는 다음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더 건강했고 더 생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나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구나.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는 울먹였습니다. 평생 강한 척해왔던 큰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수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실망했을지를 말이죠.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이정순 씨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게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두 남매는 어머니를 수진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태호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장모님의 상태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으니까요. 거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놓고 그곳을 어머니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정순 씨는 두 자식을 불렀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민수와 수진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이정순 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엄마한테 돈이 좀 있어. 돈이요? 응. 너희 아버지가 남긴 공장 땅이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이 나왔거든. 얼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0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60억이요?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제 시도상 계속. 2년 전에 통장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엄마는 그걸 너희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알고 싶었거든. 돈이 없는 엄마를 너희가 어떻게 대할지 말이야. 이정순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더라. 엄마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엄마는 생각했어.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다고.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럼 그동안 그 고생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너희를 시험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희가 시험에서 떨어진 거네요. 이정순 씨는 두 자식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바쁘게 살았을 뿐이야. 그리고 엄마도 너무 심한 방법을 쓴 것 같구나.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면 좋겠어. 가족이란 게 돈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걸 말이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추억, 그리고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꺼냈습니다. 이정순 씨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한테 이 돈을 남기고 싶지 않아. 아니, 정확히는 그냥 남기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그 일을 너희가 이어갔으면 좋겠어. 민수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며칠 후 이정순 씨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에는 간단한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재산 60억 원은 정순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한다. 이 재단은 가난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데 쓰인다. 재단의 운영은 딸 수진에게 맡긴다. 수진은 유언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만? 너는 교사잖아.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이 일을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이정순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의 집 거실에서 두 자식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저희가 엄마의 뜻을 잘 이어갈게요. 수진은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힘들어도 늘 웃으셨죠. 손이 얼어터져도 불평 한 번 안 하셨어요. 우리한테 가끔 빵도 사주시고 따뜻한 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민수와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했다는 것을 말이죠.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두 남매를 찾아왔습니다. 유언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 부동산 서류, 그리고 재단 설립에 필요한 문서들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하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단 운영은 따님께서 맡으시되 아드님께서는 재단 이사로 참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돕겠습니다. 수지는 물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뭐라고 하셨나요? 정순 장학재단입니다. 고인의 이름을 따서 만드셨습니다. 수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순 장학재단.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의미였습니다.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지는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짜로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며칠 후 민수는 아내 현주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엄마한테 정말 못했어.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장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죠. 현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잘해야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교훈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기로 말이죠. 돈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 가족이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